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노술까지 김필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2024학년도 3월 고1 과학 모의 가가지고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첫 시험이었어요. 고등학교 왔을 때.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런 유형의 시험이 없었죠. 그죠? 전국 단위 시험들이. 어때요? 봤더니? 어렵죠. 그치?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1, 중2, 중3 때 배웠던 저 옛날 살짝이 배웠던 그치?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니 이거 배웠었나? 배운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중학교 내용인데 내가 지금 이거 잘해봐야 수능이랑 전혀 연계가 안 되는 문제들인데 내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오산이에요. 오케이? 왜냐하면 중학과학은요. 고등학교 과학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문제들은요. 일단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 그 다음에 물원, 화원, 생원, 지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포장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보는 과학시험도요. 여러분들 허투루 보면 안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그대로 연계돼서 그대로 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험 봤던 거 있죠, 그렇죠? 과학에 대한 그런 감수성들,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모의고사 혹은 수능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대략적인 등급이 벌써 밝혀진다는 얘기야. 게다가 여러분들이 있지, 그치? 방학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그리고 중학교 동안에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했는가의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자, 내 시험 못 봤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중학교 때 공부했던 양은 1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한 10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계속 잘하는 경우는 글쎄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 중엔 있어요. 계속 1등 하는 놈 계속 있다. 전교 1등, 전교 1등 하는 놈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역전이 됩니다. 결국 공부의 양이에요. 중학교 때 와 쟤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와 고등학교 때 보면요. 그거 중학교 때 공부한 양 별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공부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있지 그치? 사실 이제 뭐 고1 때도 아직까지도 그냥 공부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시험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못 봤으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못 봤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야. 알았죠? 일단 못 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더 노력해야겠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 본 학생들은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나 과학 중학교 때 열심히 했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뒤집히면 안 되겠지. 뒤집히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과정은 진짜 어려워요, 문제가. 좀 더 배워보면 알겠지만 1학년 때 난이도가 이제 1이라고 한다면 고2 때는 한 3 정도가 돼요, 시험이. 고3 때는 한 10 정도가 됩니다, 난이도 자체가.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같은 생명과학 원, 뭐 같은 통합과 이렇게 하더라도 특히 생명과학 원은 고2 때와 고3 때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방에 고3 때 가서 해야지 그러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엄청 당황해요, 진짜. 야, 이게 문제 이렇게 어려웠어? 이러면서.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이랑 연계되는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보면 이제 뭐 비열,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치? 이건 나중에 물리학 1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의 이동 방법 해가지고, 자, 대류, 전도, 복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볼게요. 프라이팬 바닥은요, 비열이 커서 빨리 뜨거워져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비열의 정의가 뭐예요? 비열은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필요한 열량을요,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럼 어때? 얘는 온도가 잘 안 오르겠지, 그치? 근데 어떤 물질을 1g 가열하면 금방 열이 올라. 얘기는 아주 조금만 줘도 열이 오른다는 얘기죠.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높이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금방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프라이팬 바닥은요, 비열이 작아서 빨리 뜨거워지는 거지.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열이 커서가 아니라 작아서가 돼요. 이런 기본적인 물리량들 있죠, 그렇죠? 물리량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다 까먹는단 말이야. 알았죠? 과학의 기본은요,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리량들이 여러분이 뭔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일단 풀어나갈 수 있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내용을 모르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그지? 지금 몰라서는 지금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자,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열로 이동해. 그치? 프라이팬 달걀로 열이 이동해. 그쵸? 프라이팬의 열이 달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반대로 얘가 만드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그치?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달걀의, 즉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B 맞아요. 자, 손잡이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해. 보통 그래서 손잡이하고 프라이팬은 맞닿아 있죠. 그죠? 그러려면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의 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뜨겁겠지, 그치? 그래서 C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요, 뭐예요? B, C, 4번이 되겠네요. 쉽죠, 1번은? 근데 이것도 틀린 학생이 있어요. 왜? B열을 몰라서 틀렸을 거야, 대부분 다 A 때문에, 그치? 그래서, B, C인지 A, B, C인지 고민하다가 이걸 쓴 학생이 내가 지금까지 본 게 5명 중에 3명 이걸 썼어.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알았죠? 자, 그랬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부력, 또 물리학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치? 부력에 관한 실험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힘에 대해서. 자, 부력이 뭐냐면요. 물에 넣게 되면 아르키메데스 알죠? 그죠? 유레카 하면서 빨가벗고 뛰어나온 사람 있죠? 그죠? 어쨌든 그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부력을 발견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부력은 어떤 힘이냐면 이 물 같은 데 넣었을 때, 유체에 넣었을 때 이 유체가,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 그치?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뭐라 그래요? 부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그림을 좀 확대해봐서 밑에까지 같이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문제는 뭐 됐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는요. 아무것도 안 넣지, 그치? 그럼 누가 잡아당겨? 얘는 밑으로 중력이란 힘이 잡아당깁니다. 이 값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게라고 얘기를 하죠. 무게. 그치? 무게는 뭐 이따 할게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보통 중력이 잡아당기는 무게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도 무게가 나타나는데 무게가 좀 적게 나타나요. 왜냐면 아래로 누가 잡아당겨요? 중력이라는 힘이 잡아당기지만 위쪽으로는 누가? 그치? 물에 의한, 좀 작게 그릴게요. 부력 있지, 그치? 부력이 작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 이 눈금은 어떻게 돼요? 이 눈금은 여기 나오는 이 눈금 있죠, 그죠? 이 눈금은 뭘 가리키냐면 눈금은 중력에서 뭘 뺀 값이에요? 부력을 뺀 값이 바로 이 눈금에 딱 찍힌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볼게요. 얘는 그대로 중력값이 그대로 찍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만큼 찍혔다고 찍혀요. 그럼 얘는요? 이만큼 빠졌잖아. 아까 중력에 대해서, 그지? 조금 더 눈금이 작게, 그죠? 위쯤 있겠죠, 이렇게, 그지? 많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큰 값을 갖고요. 얘가 더 작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그죠? 이게 부력의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질량 100g일 때는 얘가 가해수 측정값이 200이었어요, 그죠? 가해수 측정값 뭐라고요? 요게 그냥 중력값이에요, 중력값. 중력. 정확히 말하면 이 물체의 전체 무게가 되겠죠, 그죠? 정확한 무게. 오케이? 그럼 얘가 W면 얘는 질량이 2배가 됐죠. 그럼 무게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2배겠지. 얼마예요? 2W가 되겠죠. 오케이? 나에서 측정값 볼게요. 나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 나에서는 이거지. 나의 측정값 뭐예요? 이퀄 중력에서 뭘 뺀 값이에요? 중력에서 부력을 뺀 값이구나. 이거지? 뭐 얼마인지 몰라 나도 이거. 그렇지? 아무도 몰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옳은 설명을 고를게요. 이 값은 중력에서 부력을 뺀 값이에요. 어쨌든 얘랑 그냥 비교해보면 중력이고 얘는 중력에서 부력을 뺀 값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야, 당연히. 오케이? 그래? 자, 기역, 디귿은 각각의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이다. 기역, 디귿이 부력이에요? 아니야. 부력이 아니라 중력 빼기 뭘 하는 거예요? 부력이야. 나는 부력 구하고 싶어. 부력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할 거예요? 부력은요, 간단해요. 여기서 얘에서 중력만 없어지면 되잖아. 얘에서 1 빼면 돼. 요거에서 가에서 나를 빼면 된단 말이에요. 편의상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요, 실제로 부력을 구하고 싶다.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부력은 1에서 2를 빼시면 돼요. 중력 빼기 부력이니까 중력 빼기 중력 더하기 부력이 되겠죠. 죽어. 그래서 부력만 남아요. 오케이. 부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1에서 2를 빼시면 돼요. 요 값을 몇 밖에 빼면 되는 얘기야. 니은 W다. 아니죠. 얼마였어요? 2W였죠. 2배니까. 질량이 2배니까 당연히 무게 2배겠죠.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야? 아니잖아요. 디귿은, 볼까요?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 맞네요. 그죠?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 맞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디귿만 맞겠죠. 자, 그래서 2번은요. 3번 디귿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W가 얘가 기억보다 커요. 언제나. 그래서 얘는 중력과 부력을 아느냐, 부력에 대해서 아느냐를 묻는 문제였고, 옛날 예적에 여러분들이,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못 모를 때, 그치? 놀아야지 이럴 때 배웠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부력은 안 나와요.
중력이 나온단 말이야. 중력에 대한 얘기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물리원에도 여러분이 나중에 물리원을 선택하게 되면 물리원에도 중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역학에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웠던 이걸 광학이라고 얘기하죠. 돋보기, 거울 이런 걸 배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어려웠죠. 이게 빛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있지, 그치? 물리 2에서 아주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물리 선택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볼게요. 확대해서 보이죠? 확대해서 보이는 건 볼록이에요, 오목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경은 대부분 다 어때? 안경 쓰잖아? 못생겨 보여. 왜? 눈이 조그매지거든. 맞죠? 무슨 렌즈예요? 오목 렌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오목 렌즈들은요, 축소상이 보이고요. 볼록 렌즈들은 확대상이 보이죠. 그래서 이 확대이죠. 그래서 얘는 볼록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빛을 모으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자, 볼록 렌즈 가지고 뭐예요? 돋보기 가지고 초점을 모으게 되면 물질을 태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경로를 그려보게 되면 빛이 어떻게 돼요? 이 렌즈에서 이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야. 이거 초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죠. 빛이. 그치? 꺾여서 초점이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빛을 모으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A를 이용하여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선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작도를 한번 해보면 우리 작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한 작도 한번 해볼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마 이걸 대략적으로 그려봤을 거예요. 초점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상이 있게 되면 얘는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겠죠. 두 번째는요. 이 렌즈 중심을 지나는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지난다고 배웠었지, 그치?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선에서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어떻게 생겨요? 거꾸로 눕힌 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알았죠? 그래서 얘는요, 볼록 렌즈들은 실제로 상이 맺힐 때,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학년 때 그런 거 안 배웠을 거예요. 어쨌든 상이 맺힐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선상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누워진 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틀렸습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일단 물리원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냥 유튜브를 좀 봤거나 내가 난 빛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 빼고는 조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됩니다. 4번 문제는 이 부분은 통합과학과 그 다음에 물리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통합과학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얘가 회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다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장이 얘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반대로 흐르게 되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2학년 때 막 이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만 시험 때 막 이렇게 뒷꼬면서. 그치? 그때 생각하세요. 전자기 유도 막 그런 거 들어봤었지. 그치? 뭐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P와 Q가 자석으로 받는 힘의 방향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석으로 받는 힘의 방향이 같으면 예를 들어 P와 Q가 동시에 당겨지거나 동시에 민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뭐예요? 회전한다며 얘가 지금 현재. 회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코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회전할 거야, 이렇게 회전할 거야. 그럼 얘는 위로 당기고 얘는 아래로 밀어야 된단 말이야. 같은 식으로 위로 밀면 회전을 안 해요. 그냥 당겨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말 자체가 이상해. 아니 얘가 좀 회전한다고 돼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당긴다고? 같은 방향 밑으로 당긴다고? 회전 안 하겠지. 그렇지? 양쪽 끝을. 한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방향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이에요,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법칙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얘가 회전하는 원리는 얘 자석과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요놈이 이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자석의 자기장과 그 다음에 이 코일의 자기장. 이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서로 두 개 뭐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한다는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밀거나 당긴다는 얘기예요. 밀거나 당기기 때문에 얘가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아, N극이 있는데요. X극이 있어요. 아, 이거 여러분 미치게 만들었지, 그치? 이거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가 전류가 일로 흘러요. 그럼 어느 쪽으로 얘가 될까요? 그래서 막 여기 해가지고 막 했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아마 이건 좀 심화된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하셔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한번 하고 넘어오게 되면 좀 더 쉬운데 고등학교 때 처음 보면
겁나 어려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지, 그지? 물리를 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충분히 이걸 설명하고 재밌는 현상이야. 얼마나 재밌는데? 라고 이렇게 막 흥미를 돋궈줬으면 여러분들이 물리 재밌네? 나중에 물리원이나 해볼까? 이럴 텐데 안 한단 말이야, 잘. 어려워 보이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자, 얘도 나중에 통합과학과 그 다음 물리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에요. 자, P와 Q가 자석으로 받는 서로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줬는데 맞죠? 전기 에너지 가지고 그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뺑글뺑글 도니까. 그 다음에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왜?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예를 들어 N극이면 얘가 밀어내는 거인데 S극이면 당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반대로 이 상호작용이 반대로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전지의 극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자기장이 반대로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도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고요. 아마 이건 어렴풋이 기억 나올 거예요. 2학년 때.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석을 세기가 더 강한 거로 바꾸게 되면 코일이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렇죠. 얘랑 상호작용인데 얘가 자석이 세면 더 세게 밀거나 당기겠죠. 그럼 더 빨리 회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요게 딱 봐서 그림상으로 물리적으로 틀렸지, 그치?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더 자세히 하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봐도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자체는.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에서 좀 상세하게 배울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고 정말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틀려. 자, 일단 볼게요. 얘 가벼워.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M이라고 할게요. 얘는 2M이야. 무겁지? 분명히 질량은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다라고 돼 있더란 말이야. 질량이 M이고 2M이에요. 그럼 두 개 정도를 하자고. 떨어뜨렸어. 누가 먼저 떨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이게 먼저요 라고 바로 대답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그럼 갈릴레이가 울게. 그지?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뭘 했어요? 물론 실제 실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뭐 남은 뭐라더라 얘기하면 피사의 사탑에서 두 물체를 떨어뜨렸죠. 그때 어떻게 떨어졌어? 똑같이 떨어졌단 말이야. 두 개가. 즉 무거우나 가벼우나 상관없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건 중학교 때는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그렇대. 실험 결과 그렇대 라고 했다란 말이야. 자, 지금 간단히 볼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방법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잡아당긴 힘이 뭘까요? 잡아당긴 힘은요. 힘은 중력이랑 비례해요. F고요. 얘가 잡아당긴 힘은 EF예요. 왜냐면 질량이 2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F는 아마 MA라는 식으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오케이? 힘과 그다음에 가속도에 관한 법칙인데 질량이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돼요. 오케이? 지구가 잡아당긴 힘, 즉 이게 무게야, 무게. 그러니까 이 F는 무게야, 결국 무게. 무게가 질량이 M일 때는 1배지만 질량이 2M일 때는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F는 MA 집어넣어 볼까? 자, 첫 번째 이거 1번의 경우 볼게요. 1번은 뭐가 돼요? F는 M,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A1이 되는구나. 2번은요. EF잖아. EF는 EM 거기 A2라고 할게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죽잖아. 그거 똑같잖아요, 값이. 근데 결국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오냐면 결국 얘는 A1은요. M분의 F라는 가속도가 나오고요. A2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M분의 F라는 이런 가속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가속도, 즉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야. 원래는 중학교 때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이 떨어져, 외워 이랬단 말이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요. 관성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축구공이 떼구르로 굴러와요. 발로 이거 뻥 찰 거야. 볼링공이 떼구르로 굴러와. 발로 뻥 찰 거야. 어떻게 돼? 축구공 발로 뻥 차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요. 근데 볼링공은 내가 원하는 방향 안 날아가. 내 발이 부러져. 그치? 이게 무슨 얘기야?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질량 차이예요. 즉 질량이 큰 놈은요. 자기 곳대로 갈 길을 그대로 간단 말이야. 외부에서 차든 몰든 하는 거 그냥 간다는 얘기야. 이걸 편의상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질량이 작은 놈들은요. 내가 뻥 차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원하는 방향. 쉽게 방향을 변해. 쉽게 속도도 변해. 그래서 관성이 작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래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어때? 안 일어나 게으르잖아. 몸이 가벼우면 확 일어나잖아 이렇게. 그지?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질량이 작으면요 어떻게 돼요? 속도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케이? 질량이 크면요 속도 변화가 느려요. 대신 아까 얘는 얼마나 잡아당겨요? 얘는 얘를 F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속도 변화가 빨라요. 얘는 EF만큼의 힘으로 더 세게 잡아당기지만 속도 안 바꾸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그게 상쇄되기 때문에 또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고2 때는 완벽하게 이해되고 통합과에서도 선생님 통과의 끝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오케이? 뭐 지금 저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얘는 두 개 다 똑같이 어떻게 떨어져요? 같은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알았니? 그래서 지면에 똑같이 떨어져요. 자, 얘는 같은 가속도. 즉, 같은 속도 변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둘 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막 떨어졌을 때 이때의 속도와 이때의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두 개 같아요.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얘를 V라고 한다면 얘도 V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속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를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배울 때 운동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나타냈었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였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보존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어떤 경우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뭐 그런 얘기 없으니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일정해요. 떨어진 동안 두 공의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이 뭐예요?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어때요? 같아요. 속도 변화가 같죠? 같은 가속도로 얘기했었지. 그치? 같아요.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테니스보다 크다. 이게 어려워. 아니요. 얘가 똑같이 떨어진다며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요. 속도 가속도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질량이 무거워도 질량이 무겁죠. 그죠? 자, 다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2분의 mv 제곱이죠. 그죠? 잘 봐. 근데 얘의 처음의 위치 에너지와 얘의 위치 에너지는 어땠어요? 다르지. 그치? 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럼 누가 더 위치 에너지가 커요? 이거 더 크단 말이야. 질량이 크니까. 똑같은 높이니까. 높이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마지막 속도는 어때요? 같다라는 얘기야. 얘는 일정이에요. 얘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 질량이 다란 말이야. 질량이 누가, 자, 이거 편의상 테니스공이라 할게요. 테니스공의 질량과 테니스공 질량하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 질량 중에서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야구공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똑같지만 야구공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더 크다가 맞겠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헷갈려 되게. 속도와 가속도 물어보고 에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와 속도와 가속도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단 여기서 어떻게 돼요? 속도 변화를 생각하시고 혹은 뭐 다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결국 뭐예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면에 닿기 전에. 그럼 위치 에너지만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더 크네요. 그럼 당연히 얘가 최종적으로 떨어질 때 지면에 또 다 닿았을 때도 얘의 운동 에너지 더 크겠군요 라고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다만 헷갈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속도와 에너지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서 좀 상세하게 다룰게요. 자, 어쨌든 5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여러분들이 있지, 그치? 아마 이거 중학교 때 아마 2학년 때쯤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그치? 그래서 열심히 외웠을 거야, 열심히. 대부분 다 뭐였냐면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연소도 발열 반응, 다 발열 반응이지, 그치? 그런데 몇 개의 반응만 흡열 반응이었죠, 그죠? 뭐 광합성을 포함한 몇 개의 반응들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흡열 반응이 뭐 얘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힌트야. 자, 뭐냐면 플라스크 바깥쪽에 얼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돼?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야. 그럼 왜 주변 온도가 낮아졌을까? 바로 주변의 열을 얘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온도가 낮은 건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 얘기하죠. 얘가 열을 먹었기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발열 반응은요. 어떤 놈이 물질이 열을 내게 되면 그 물질이 열을 바깥으로 냈기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져요.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주변 온도가 얘가 낮아졌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고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맞네요. 흡열 반응이니까.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인 거죠. 맞네요. 이 반응을 이용하여 손난로를 말할 수 아니지. 손난로는요, 무슨 반응? 발열이 돼야 돼. 발열. 내가 따뜻해야 되는 거거든. 만약에 흡열 반응하면 어떻게 돼? 내 열을 뺏어간단 말이야. 난 어떻게 추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열이 나와야지만 내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란 건 여기 있는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과탐을 선택하게 되면 과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화학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원에서도 또 똑같은 거 또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자, 볼게. 나트륨 원자는요, 11 플러스. 플러스가 11이고 원자 핵이고요.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세면 얘가 11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얘가 전자 한 개를 잃게 되면, 자, 나트륨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를 잃었어요. 그럼 플러스가 더 많죠. 이 전자는 자, 플러스 11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는 몇 개예요? 10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또이 해보세요. 얼마 남아? 플러스 1이 남죠. 그죠? 이걸 어떻게 표시해요? Na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미 또 진도가 좀 빠른 학교들은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 부분 좀 배웠을 거예요. 이온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띈다. 맞잖아요. 얘는 양이죠. 양. 플러스잖아. 얘는 음이잖아. 그죠? 요 말을 이해를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됐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다. 자, 나트륨은 뭐예요? 양이온. 플러스니까 양이온. 오케이.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됐어요. 됐어. 원자 핵 볼게. 원자 핵. 원자 핵 11 플러스고 11 플러스. 아유, 그대로 나와 있잖아.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몇 번이에요,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겠습니다. 예, 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맞죠? 5번.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즉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따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특성에 대해서 이런 물리량이 있다 정도 이해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과학에 다 쓰여요. 자, 액체에 대한 자료래요. 그러니까 가하나다가 있고요. 물, 에탄올 모르는 거야. 이 뭔지 몰라? 그런데 부피가 100이고요. 질량. 부피하고 질량이 나왔네. 부피와 질량이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였죠. 아, 밀도를 여기서 얘기하라는 거구나. 밀도는 부피분의 뭐였어요? 질량. 무조건 부피하고 질량 나오면요. 여러분 밀도 무조건 물어봐. 그렇지? 그럼 얘는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1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에탄올은요. 얘가 분모고 분자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밀도는 누가 더 커요? 그치, 물이 더 크다는 얘기야. 얘는 200인데? 1인데? 밀도가 1이에요. 그럼 뭔데? 물이야. 이런 밀도는요. 밀도 같은 놈들을 뭐라 그래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특성은요. 고유한 값이야. 물질의 고유한 값. 안 변해. 이건. 하나의 물질이 정해지게 되면 항상 그 값이 나와요. 얘가 100ml든 200ml든 상관없이 밀도는 무조건 물은 1이 나옵니다. 됐어요? 하지만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은요.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물 많이 담을 수 있거든. 100ml 담아도 되고 200ml 담아도 돼요. 얼마든지 이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자, 어떤 물질 100ml가 있어요. 이거 뭐게?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치? 네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알려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란 말이야. 저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야, 근데, 여기 이게 뭐게? 이 밀도 1이야? 그러면, 뭐야, 물이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건 물질의 특성이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기억은 물이 맞고요. 물질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얘도 밀도가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물이 맞고요.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죠. 질량. 방금 얘기했듯이. 자, 뭐 띡 뜨다가 300g 있는데 이거 뭐게?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이게 돼지고기인지 물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아니에요. 밀도는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아까 되게 분모 분자였죠. 그죠? 에탄올이 작아요.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 맞네요. 에탄올 작으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할만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두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실험. 첫 번째는 무슨 실험했냐면 비눗방울 막에다가 비눗방울이 이렇게 있고요. 뜨거운 바람 불었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 아이스를 놨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가 뭐냐 이거야. 드라이 아이스는요. 고체 CO2예요. 여러분들 땡땡 라빈스 30일 가면 그지? 몇 시간 걸리세요? 집에까지? 1시간 걸려요. 그럼 뭐 넣어줘? 하얀 거 뭔가 넣어주잖아. 그지? 막 연기 막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요. 굉장히 고체 CO2는 되게 차가워요. 되게 차갑기 때문에 얼음보다 훨씬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냉동식품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주 시키는 있잖아. 보라색 컬리 있지, 그지? 마켓컬리. 가도 아침에 배송 오면 어떻게 돼? 드라이아이스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뭐야, 여러분들. 막 뜯어가지고 물에 넣으면, 와, 용이다. 그러면서 흙 불잖아, 그지? 그런 전화 나만 하나요? 선생님 맨날 해, 그런 거. 어쨌든, 고체 이런 CO2고, 이 CO2가 온도가 변하면서 계속 어때? 승화되면서, 그지? 하얀 연기로 나오는 거란 얘기야.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불었어요. 자, 그럼 둘 다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비누막이 커져요, 이렇게.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얘는요,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안에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 온도 상승 때문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요, 이 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와 커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이 분자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부피 증가로 인해서 얘가 볼록해지는 거야. 됐죠? 얘는요, 고체 드라이아이스 CO2가 막 묶여있다가 으악 하면서 으악 하면 나온단 말이야. 얘는 CO2 분자 수가 증가해요.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 수 증가로 인해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해진다는 얘기야. 두 개가 똑같이 있지, 그지? 이 방울이 볼록해지는 건 똑같은데 원인은 달라요. 자, 가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쵸? 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얘기했기 때문에 활발해진다. 나에서 기체 분자의 크기가 커진다가 아니라 나에서는 어떻게 기체 분자의 수가 증가해요. 이 말 아예 자체 틀렸어요. 기체 분자의 크기가 어떻게 커지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 CO2. C하고요. 이 CO2야. 열받으면 커져 얘가? 으악 막 커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원자가 어떻게 커지니? 그럼 CO2면 C가 이따만해지고 오늘 더 커져 이렇게 막? 아니죠. 다만 얘가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잘 움직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것뿐이에요. 이거 됐죠? 원자, 분자 자체는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알았지? 자체는. 오케이? 자, 그 다음 틀렸어요. 가와 나에서 모두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가 아니라 누구만 나에서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답은 1번. 기억만 맞겠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 보세요. 읽었어, 우리. 여러분 다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림에서 있지, 그치? 이렇게 된대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지는 잘 보이죠? 시험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얘는요, A 한 부피에 B 세 부피, C 두 부피래요. 그려볼게요. 우리가 A가 크죠? B가 작으니까 A 한 부피 그려보자. A 한 부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 요렇게 한 부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부피. 그다음 B는요, 세 개 그릴게요. 하나, 빨간색으로 그릴까 우리? 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세 부피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두 부피가 만들어진대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얘는 두 개고 얘는 6개니까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돼. 한쪽에 많이 주면 이건 어디야? 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 하나당 3개씩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두 개 그리고요. 아, 각각 이렇게 3개씩을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배웠었어요? 기체는요, 크기랑 상관없이 항상 어때? 공간을 똑같은 공간을, 자, 공간 이렇게 할게요. 똑같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얘가 이만큼 차지해서 얘도 이만큼이야. 얘도 이만큼이야. 아이고, 안 맞네. 그지? 얘도 이만큼이란 말이야. 똑같은 공간. 기체 크기랑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기체 자체, 분자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공간을 차지한다가 뭐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얘가 두 개 있고 얘는 몇 개 더 많다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대로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시면 요거 하나 그릴게요. 하나 그렸어. 몇 개부터 해야 돼? 반대네. 자,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거 3개씩 붙으면 되겠죠. 자, 지울게요. 하나, 짠, 지울게. 몇 개 남았어, 그러면? 또 하나. 자, 지웠어. 짠, 3개 지워보자. 와우. 하나 남았네. 그럼 살짝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야. 왜? 얘 반응 못 하거든. 남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2번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있지, 그치? 이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체는요, 부피로 반응합니다. 숫자로 반응하지 않아요, 부피. 그리고 기체의 크기가 이 분자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항상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똑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겁나 헷갈리네 막 이러면서 뭐 질량 보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배웠을 거란 말이야. 맞지? 생각나죠? 최근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몇 번이었어요? 10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이제 드디어 생명과학 문제가 나오네요. 자, 11번 보시면 표는 기역부터 디귿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부터 디귿은 고사리, 대장균, 침팬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하나씩 분리해 볼게요. 단세포 생물이다. 고사리가 단세포일까요? 단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아요. 고사리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고사리 무침 해먹고 그렇잖아. 줄기 가지고. 대장균은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 뭐 나도 못 봤는데 잘? 그죠?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얘가 대장균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지, 식물인 고사리겠죠. 고사리는 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여러분들? 고사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세포벽이 없는 세포로 구성된다. 세포벽은 누구만 있냐면요. 일단 식물에 있어요, 식물. 식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식물에는요, 셀룰로스라는 놈이 있어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균에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투에서 배울 건데, 세균에는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있는지 몰라도 돼요. 글리칸이라는 이러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그 다음에 세균도 뭐가 있어요? 세포벽이 있어요. 근데 뭐랑 달라요? 식물이랑 좀 다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곰팡이도 있어요. 곰팡이도 키틴이라는 균류들, 곰팡이나 버섯들도 이러한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중에 세포벽 없는 건 누구야? 세포벽 있네. 그치? 얘도 있다고 했지, 그치? 안 배웠긴 했지만, 그치? 그래서 남은 거 하나는 뭐예요? 침팬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낸 것 같아, 이렇게. 어차피 두 개가 여러분이 성립하니까 마지막 이렇게 세포벽이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요 내용은 지금 안 배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오케이. 나중에 생투에서 배운 내용이고, 어쨌든 기억은 고사리이다. 땡, 그치? 기억은 뭐예요? 대장균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니은의 세포에는 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 고사리는 어때요? 핵이 있죠. 이 중에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누가 없냐면 대장균은 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은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과 같이 핵이 없는, 즉 정확히 말하면 자, 핵막이 없는 세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생원, 2학년 때 생원이나 생투에서 조금씩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좀 더 빠르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배우면 통합과학에서도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자, 대장균과 같이 이런 세균들은요,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원핵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정의는 뭐냐면요, 원핵 세포는요, 핵막이 없는 세포예요. 핵막이 없으니까 당연히 핵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같이 있지, 그치? 일반적으로 핵이 있는 놈, 즉 이거를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핵막이 있기 때문에 핵이 존재하는 세포들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원핵들은요, 세균, 그 다음에 생투에서 나중에 고세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원핵이 돼요.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어때? 와, 되게 어려운 거였어. 여러분 문제 풀었을 때 뭐 별거 아닌데 되게 쉽네 이랬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던 숨겨진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상세히 보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선택을 되게 쉽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됐고요. 그다음 디귿. 디귿은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자, 침팬지는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먹이 먹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영양분을 얻죠.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고사리는 먹이를 먹지 않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걸 생산자 혹은 독립 영양생물이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겠네요. 자, 니은 디귿 뭐예요? 4번이죠, 그죠?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4번 체크할게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여러분이 정말 재밌어하던, 3학년 때 재밌어하던 유전, 그지? 근데 요 유전이 3학년 때는 정말 재밌었거든? 나중에 생명과 원 가잖아요? 아, 여러분 정말 괴롭힐 거야. 아마 그 명성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원에서는 역학이 제일 어렵고, 역학이 나를 괴롭힐 거고, 화학원에서는 양적 관계, 몰수 막 그냥 뭐 부피 계산하고 이런 게 가장 어려울 거고,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전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라고 선배들한테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오케이? 지구과학에서는 천체가 너를 괴롭힐 거고, 이런 식으로 들을 거예요.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기초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풀면 금방 쉬워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 뭘 검증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걸 배웠을 거예요. 상염색체, 성염색체 배웠었죠, 그죠? 그럼 이 유전병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생명유전 같은 거 알죠? 반성유전 배웠었지, 여러분들, 그지? 에이, 상에 있으니까 그냥 해야지 해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상인지 성인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딱 보면 알아요. 한번 보면 1, 2, 6을 보게 되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이 6번이 갖는 이 표현형이 열성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생원 되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거야. 외우는 주문들이. 갑툭튀 딸 열상이에요. 나 선생님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야 돼. 갑툭튀 딸 열상. 즉 부모랑 다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딸. 즉 부모랑 다른 형질을 가진 딸이 나오면 무조건 열성이고
상염색지유전이다 라는 공식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게 생명과학원에서 유전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슬슬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 간은 우성 대립유전자 A와 열성 대립유전자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가 안 나와 있어, 그렇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얘가 성염색 유전, 반성유전이라면 어떨까? 반성을 해보세요. 여기서 안 맞아요. 여러분 하시면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X, Y를 갖고요. 엄마는요, X 이렇게 찍으려 한다고 칠게요. 얘가 우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여자는 이게 나와야 돼. 죽어도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아빠가 정상을 갖기 때문에, 정상유전을 갖기 때문에 정상 얘가 또 우성이잖아, 그치? 이렇게 주면 절대로 X 두 개를 X 뭐 이게 가져도 되겠지, 이게는, 그죠? 상관없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별 생각 없이 풀었을 테니까 바로 풀게요. 자, 얘는요 그래서 상염색지유전이에요. 상염색지유전이고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A가 있을 때 얘가 우성이었죠, 그렇죠? 그럼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냐면 엄마 아빠가 갔을 때 자손이 달라요. 그럼 자손이 가진 자손이 가진 유전이 뭐예요? 열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유전병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상이 되겠죠. A가, 라지 A가. 그러면 우리가 유전병부터 표현해 볼까요? 그럼 얘 6번이 유전병이니까 스몰 A가 되겠고요. 얘도 스몰 A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성염색은 아니다 얘기해서 증명해줬죠, 그렇죠? 여기서 정상 아빠에게서 유전병 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여야 돼요. 왜냐면 이 스몰 A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얘는 몰라. 왜? A 찍이 되겠죠. 일단 정상이기 때문에 얘가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라지 A 받고 스몰 A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얘는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A 하나를 가져요. 이 찍이 되겠지. 얘도 몰라. 이거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7번은 확실해지지, 그치? 왜? 무조건 여기서 스몰 A 하나 받기 때문에 얘는 스몰 A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정상이라 표현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뭐 여기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한테는 뭘 받아야 돼? 라지 A를 하나 받아야 된다는 점이야. 그래서 7번은 이렇게 이형접합이 되는 거죠. 이형접합. 다른 말로 뭐 헤테로? 그치? 여러분 헤테로로 배웠어요?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치? 우리가 이 유전자형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은 우성형질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유전병 간은 우성이에요? 아니네요. 유전병은 뭐예요? 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와 7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 2하고 7은 같네요. 유전자형이란 건 뭐예요? 이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문자가 같으니까 같은 거고요.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과 7에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사각형을 그리죠. 이걸 어려운 말로 펀의 사각형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6이 주는 거죠. 6 해볼게요. 6은 뭘 줄 수 있어요? 스몰 A밖에 못 주네. 뭐 하나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7은 뭘 줄 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A를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죠. 그럼 유전병이 뭐였어요? 요놈이 유전병이죠, 그렇죠?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유전병은 몇이에요? 2구나. 그래서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땡!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원래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사실 이런 문제도 생원에서 내신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학원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별 생각 없이 상염색지 유전 바로 풀었다는 얘기야. 그래, 그렇게 풀라고 일부러 만들어준 것 같아. 출제자가. 아마 그것까지 다 복잡하게 했으면 여러분 다 틀리고 울굴굴 난리 났을걸. 뭐야, 왜 틀렸어? 막 이러면서. 맞죠? 자,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이제 호르몬 얘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같아요. 요 얘기는 생명과학 1, 즉 여러분이 아마 고2 때 배울 것 같아요. 고2 때 내가 이제 생명과학을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 이걸 똑같이 또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다만 중학교 때보다는 한 5배쯤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케이? 5배쯤 자세하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혈당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 자에서 뭐가 나와서 그지? 간과 조직세포의 혈당량을 감소시킬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혈당량을 줄일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난 혈당량 높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높으면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좋잖아. 피가 달달하고 그지? 피에서 막 단 냄새 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피에 당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나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 에너지 쓸 수 있는 게. 근데 왜 안 좋은데 도대체? 당뇨가 왜 위험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당뇨만 외웠단 말이야. 당뇨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거잖아. 너무 많아서 당이, 그지? 그럼 오줌 냄새 안 나고 달달한 냄새 날 텐데? 그럼 오줌 쌀 때도 뭐 상쾌할 텐데? 근데 왜 당뇨가 안 좋냐면요.
혈당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피 속에 당,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커피숍 가면 시럽 있죠, 시럽. 물에다 시럽 타봐요. 어떻게 돼? 끈적끈적해지지. 피 속에 끈적끈적한 당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럼 피가 잘 안 흘러. 끈적끈적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모세혈관까지 갔단 말이야. 모세혈관에 어떻게 착 붙어 있어?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점 끝부분 있지, 그치? 손끝, 발끝 이런 데가 막 썩어. 썩으면 어떻게 돼? 잘라야지.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는 손발이 새카만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다음 손가락, 발가락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당뇨의 위험성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혈당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너무 높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지, 그지?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낮출 거예요. 누가 낮춘다고 배웠어요? 이건 여러분들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자에 베타세포라는 거에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은요, 동그라미. 자,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즉, 얘는 포도당을 가지고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합성을 해요. 그럼 어쨌든 포도당이 간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으니까 포도당 양은 줄어들겠죠. 오, 맞네요. 조직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이 안으로, 세포 안으로 당이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당을 다 써버리게 만들어. 그럼 피 속에 있는 걸 다 뺏어서 세포가 가져간단 말이야. 누가? 인슐린이 세포에 어디에 딱 붙어요. 그러면 포도당 통로가 열려. 일로 와. 그러면서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포도당이 으악!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아싸, 저기 가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뽁 닫아.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들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써버립니다. 그럼 피 속에 있는 당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그치? 혈당량이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랑 두 개를 동시에 촉진을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아셨죠? 같이 알아두세요. 이건 생명과 원에서도 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14번 문제. 이제 소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소화계 해가지고 배웠을 거예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과 원에서 또 연계가 됩니다. 생명과 원에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그런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잠깐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부분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녹말,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이건 알겠지, 여러분들, 그치? 초등학교 때, 나 초등학생 이런 얘기 들었어. 초등학생이 자꾸 침을 튀기니까 야, 너 아밀레이스 튀기지 마! 이런단 말이야. 응? 제가 아밀레이스를 어떻게 알지? 했더니 배웠대요, 그걸. 그래. 초등학교 때 배운대. 그래서 녹말은 뭐에 의해서요? 아밀레이스라는 물질에 의해서. 예전에는 아밀라지라고 불렀었어요. 용어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아밀레이스라고 불렀어요. 그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얘가 사실은 엿당이에요. 엿당으로 바뀌고요. 엿당은 나중에 장에서 말테이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배울 거야, 이제는. 그지? 이제 어쨌든 장에게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자, 단백질은요. 위에서 나온 펩신과 그다음에 이자에서 나온 트립신에 의해서 뭐가 돼요? 폴리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돼요. 혹은 디펩타이드 혹은 뭐 트라이펩타이드가 돼요. 뭐 2개, 3개 정도 있지, 그지? 디 혹은 트라이펩타이드가 됩니다. 그럼 요게 나중에 장 속에 펩티데이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장에서 소장에서 나와요. 펩티데이스에서 더 잘려져. 그래서 아미노산이 돼요. 아마 요 과정은 옛날 라떼는 배웠거든. 라떼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배울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은요. 이건 알겠지, 그치? 뭐예요? 라이페이스란 물질이죠. 얘 이자에서 나오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뀝니다. 배운 거 같이 생각나죠, 그죠? 물론 이전에 어떤 게 쓸개즙이 일단 좀 적당히 찢어주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죠.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침에는 기억이 있다. 맞죠? 아밀레이스 기억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밀레이스는요 어디 있냐면 정확히는 침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고 이제 써볼게요. 펩신은 어디예요? 펩신은 얘는 위액 속에 있는 거죠. 트립신은요 이자액 속에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라이페이스도 어디예요? 이자액이에요.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자에는 니은이 분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 어디? 라이페이스 맞네. 소장에서는 소장의 아미노산은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된다. 암주관 배운 거 같죠, 그죠? 근데 아미노산은요 무슨 양분이야? 수용성 양분이에요. 그런데 암주관은 뭘 이동하는 통로죠? 얘는 지용성 양분의 이동 통로죠. 이동 통로고 사실 암주관은 림프관의 일종이에요.
근데 왜 암죽같냐면 거무튀튀한 죽 같은 놈이 들어있어. 해부를 해보니까 갑자기 거무튀튀한 놈이 띡 하고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뭐지? 거무튀튀한 놈이 나오네? 암죽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암죽간이 된 거야. 사실은 림프관의 일종이에요. 얘네들은 지용성 양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수용성 양분이기 때문에 땡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 해서 그지? 마침 또 기억, 니은도 있고 해서 그지?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괜찮아요. 어차피 슬슬 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완성 있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해가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15번 볼게요. 15번. 자, 15번도 생명과학 1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세포 분열인데 통합과학에서는 세포 분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생명과학 1에서는 이 세포 분열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있지, 그치? 고등학교랑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니? 없어요. 다 연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잘 봐서 뭐해? 나는 어차피 지금 수능은 어차피 물화생지 중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나 물화생지 잘 볼 자신 있어. 라고 아주 장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생원에서도 거의, 이거 그냥 내도, 생원이네? 라고 한단 말이야. 문제 풀리잖아? 다 틀려.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고2 때도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허투루 보지 마세요. 절대로. 알았지? 그지? 어쨌든 있지? 내가 지금 저는 뭐 과학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학생들은 뭐 그래도 돼요. 알았지? 그지? 하지만 저는요. 이 과학을 선택해서 나중에 대학 갈 때 이공계 쪽으로 갈 거예요 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정말 성심성의껏 보셔야 돼요. 장난으로 보시면 안 돼. 쭉 세우고 자면 안 된단 말이야. 아셨죠? 자, 어쨌든 볼게요. 얘는요. 사람에게 일어난 세포 분열 1과 2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 하나는 감수 분열이고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들 감수 분열을 뭐라고 배웠어요? 뭐 만드는 거야 얘는? 감수 분열은요? 얘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죠. 세포를 형성하는 이런 분열이구나 라고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체세포 분열은 뭐였어요? 자기랑 똑같은 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는 2n짜리를 가지고 2n짜리 몇 개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생식 감수 분열은요. 2n짜리 한 개를 가지고요. 복제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n짜리 몇 개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숫자가 안 맞는데요? 복제 과정이 있거든. 2배를 늘린 다음에 자르는 거죠. 2배를 늘려 자른 거지, 그치?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가 염색체란 말은 무조건 누구예요? 감수 분열에만 해당합니다. 원래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가 복제! 이렇게 배열되게 되면 양쪽을 하나씩 날아갔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 있다가 복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쪼개져. 이건 뭐냐? 감수 분열. 이게 이가 염색체야. 오케이? 하나 염색체에서 2배가 됐잖아. 그래서 이가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는 생원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정말 중요하게 다뤄주는 부분이 하나예요. 자, 어쨌든 이는 감수분열이다. 왜? 이가 염색체 말이 있기 때문에 감수분열이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예요? 얘가 체세포 분열이겠죠. 둘 중에 하나라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염색체의 절반이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아니죠. 염색체 수는 바로 뭐예요? 요 핵상이죠. 즉 얘는요. 2에는 46개 사람의 그대로 똑같은 게 2개 만들어지지만 얘는 2에는 46개에서 2에는 n은 23개로 반땡이 되는 거죠. 염색체 수가. 그지? 그래서 얘는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니은 감수 분열이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A는 B의 상동염색체이다. 야, 이걸 또 몰라요. 자, 상동염색체란 건 뭐냐면 상동염색체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아야 돼. 각각 한 개씩 받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요.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얘가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을 거야. 하나씩 받았을 거란 말이야. 이거 아빠한테 받았어. 그럼 얘는요. 엄마한테 받았겠지. 그래서 복제한 거야. 그럼 복제한 부분은 똑같이 아빠, 똑같이 엄마가 되겠죠. 복제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는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A와 B가 관계가 아니라 얘랑 뭐예요? 얘가 상동이에요. 얘는 뭔데요? 이거는 염색 분체의 관계입니다. 염색 분체는 뭐냐면 복제된 염색체 부분이에요. 제 부분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원래가 하나였다며. 원래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복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복제된 부분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좀 복제됐단 말이야. 이게 염색 분체고 어차피 하나는 똑같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되는 거야. 알았죠? 용어가 헷갈려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 대충 공부했거든, 이거.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맞았거든. 근데 나중에 고2 가게 되면 이런 것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있지, 그지? 아,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알았지, 그지? 아, 이런 걸 한번 해봤다. 염색 분체와 그 다음에 상동 염색가 다르다는 개념.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상동이고 하나에서 복제된 건 염색 분체구나. 복제는 염색 분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어차피 나중에 2학년 또 할 거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상동 염체가 아니라 뭐예요?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바로 기억만 맞겠네요. 자, 할만하죠, 그죠? 자, 됐고요. 이제 다음 문제 5문제 남았죠? 아, 너무 아쉽다, 그지? 되게 재밌는데 나만 재밌어. 그래요. 여러분들 있지, 그지?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일단 모르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한 번 더 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자주 보면 언젠가는 알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 계속해도 몰라요.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암석의 분류인데 이건 나중에 지구과학 1에서 좀 연계가 됩니다. 지구과학 1에서. 일단 현무암, 편마암, 여감이 있는데 현무암은 뭐예요? 이걸 화성암이라 얘기하죠. 화성암이 뭐였어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었고요. 편마암은요, 변성암이었죠. 편마암이 변성암이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원래 있던 돌이 다른 걸로 바뀐 거야. 여감은요, 이거 퇴적암이에요. 즉 자갈이 막 쌓여서 된 게 여감. 주로 자갈이 쌓여서. 물론 자갈만 쌓여서 된 건 아니에요. 주로 자갈이야. 자갈이 대빵 많은 게 여감이고요. 중간중간에 모래와 쉐일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자갈이 많은 게 퇴적암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갈, 모래와 같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그럼 누구야? 요감이지 뭘. 그럼 아니오는 누구겠어요? 얘는 현무암과 이 남은 게 현무암 또는 이제 변성암이 되겠죠. 얘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왜 변성암이냐? 편마암이죠. 편마암이 되겠죠. 이제 넣을 거야, 이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것인가? 자, 마그마 집어넣었어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것이냐? 그럼 얘 뭐가 돼야 돼요? 현무암이. 예, 현무암. 편마암 돼야 돼요. 현편이 돼야 돼. 그런데 현편이 없어요, 지금. 그지? 자, 니은이 지금 편인데 무조건. 여감은 현무암이지, 그지? 안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니은에는 무조건 편마암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그마는 될 수가 없어요. 선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아니네. 아, 알았어. 지워. 그럼 이제 어둡고 밝은 줄무늬가 있느냐? 현무암 뭐냐면요. 제주도 가면 여러분 아는 돌하르방. 그게 현무암이야. 줄무늬가 있니? 없지. 그냥 까매. 그래서 아니오는 뭐예요? 현무암이 돼요. 이런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입자들이 꽉 눌리면 옆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줄무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막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편마암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니은의 현무암 있나 볼게요. 현무암 있네요? 오, 되네. 4번. 되셨죠? 그러니까 편마암은 무조건 니은에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편마암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래서 얘도 마치 이미 여감 썼고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얘가 무슨 암석인지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고 간단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중학교 1학년 때 옛날 적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크게 그지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자, 16번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새 학생이 얘기한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동해난류와 황해난류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야. 지도 한번 해볼게요. 지도, 우리나라 지도. 자, 구렛나루 그렸어요.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그리고 독도 그리고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뭐 대충 이쯤에 일본 있고요. 자, 여기서 동안난류가 뭐예요? 동안난류는 이렇게 오는 난류를 의미해요. 이게 동안난류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따뜻하니까. 동안난류, 빨간색으로. 이게 동안난류가 되겠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오는 이런 거예요. 일본 이렇게 있고, 오케이.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가는 난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스시마 난류의 이 본 주류가 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가는 건 동안난류, 우리나라 이름 붙인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황해난류는 어디예요? 갈라져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황해난류예요. 자, 그러면 동안난류와 황해난류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다. 맞네. 그치? 두 번째, 북한한류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북한한류가 뭐예요? 북한이 여기 있잖아. 북한에서 오는 한류란 말이야. 한류는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와요. 이게 북한한류예요.
극한 한류가 되겠고, 얘는 어때요? 위쪽에서 아래쪽 내려오기 때문에 고緯도에서 얼로 저緯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緯도에서 고緯도가 틀렸어요. 이 부분이 지금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틀렸어요. C,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 있다. 어디야? 여기는 방금 그렸죠. 여기죠. 여기. 이게 조금 변해. 여름에는 이게 좀 세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요. 겨울에는 얘가 더 세죠. 내려온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조경수역이라고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 조경수역. 아,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장이야. 왜 그러냐면요. 한류와 난류가 이상한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자 보면 뭐 미지근하니까 고기들이 따뜻한 놈도 살고 차가운 놈도 살고 아니야. 그렇지? 고기는요 순수하게 따뜻한 물에 사는 놈, 찬물에 사는 놈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여러 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바로 먹고 사는 거야. 그렇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야. 조금 온도가 변화 상관없어. 여기는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어떻게 돼? 와, 물이 섞인단 말이야. 그치? 이 양이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이 지면 섞여요. 그럼 바닥부터 막 물이 섞이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효율이 지면서. 그럼 바닥에 있던 맛있는 물고기의 밥들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싹 올라온단 말이야. 물고기가 보고 뭐 하겠어? 이야, 저기 맛있는 거 있네?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즉, 한류 어종과 난류 어종들이 같이 달려든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가 많은 곳을 뭐라 그래요?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사실 이게 사실이고요.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뭐예요? A와 C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었어요. 이제 18번 문제. 오우, 요거는 언제 배운 거야?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거지, 그치? 연주시차. 아, 추억 연주시차야, 그치? 요거는 지구과학 1에서 나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천체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연주시차 볼게요. 연주시차는 뭐였냐? 일단 되게 많이 틀린 게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거든? 연주시차는 0.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시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차. 연주시차는요. 이렇게 정했을걸? 여러분들. 연주시차는 저는 2분의 시차였죠. 즉 정확히 말하면 요 각, 반각이죠. 그죠? 이 반각을 뭐라 그래요? 이걸 연주시차라고 아마 누누이 중3 때 일찍 많이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주시차는 0.02가 아니라 얼마예요? 이게 아니라 0.01초예요. 초는 뭔지 알죠? 그렇죠? 1도는 1도, 각 1도 알죠? 1도. 1도를 60개로 쪼개면 60분이 되는 거고요. 1분을 또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쪼개면 60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도라는 각은요. 3600초라는 각의 단위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틀렸어요. S까지 거리는 100파섹이다. 자, 그래서 우리 별까지 거리, 그지? 별까지 거리, 파섹은 어떻게 구했어요? 연주시차분의 1이었죠? 이 식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얘가 별이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돼? 각이 커지거든. 연주시차가 크죠? 멀면 연주시차가 작아지죠. 아, 그러면 거리와 이 각, 연주시차는 서로 반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반비례 그래프. 정확히 반비례하거든. 그런데 이걸 는으로 바꾸려면 과학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는 는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이 두 개 거리와 연주시차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위를 보정해줄 뭐 상수 이런 걸 쓰던지. 상수가 쓰기 싫어. 상수가 막 값이 더러워. 겁나 커. 그러면 그냥 는하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딱 맞게. 그래서 만든 단위가 뭐예요? 만든 단위가 파섹이에요. 파섹. 이렇게 배웠었지, 그지? 여러분들, 그지? 그래서 어쨌든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연주시차가 0.0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01초분의 1이었어요. 얼마야? 그러면 이게 100이 되겠죠. 100파섹이 됩니다. 그래서 100파섹 맞죠? S보다 가까운 별의 연주시차는 S 연주시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가까운 별이요. 가까운 별은 어떻게 돼요? 각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연주시차가 오히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볼게요. 19번, 20번. 19번은 이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원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뭐 이렇게 했대요. 자, 실험 한번 볼게요. 실험 쫙 보고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대요. 그럼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볼게. 밑에까지 같이 볼게요. 그림부터. 자,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얘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걸 측정한다는 얘기야. 자, 얘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안쪽에 있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이죠. 그치? 각을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닮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뭐 이게 맞나 볼게요. L부터 쓸게요. L. 즉 작은 삼각형인데 큰 삼각형 이렇게 한 것 같아.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L이었어요. 스몰 L이었어요. 큰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예요? 3m는 라지엘이 되는 거죠. 이 라지엘, 이 라지엘. 오케이. 이거는 작은 것 대 큰 거니까 어떻게 돼? 작은 거의 이 밑변 D분의 큰 거의 밑변 라지 D가 되겠죠. 어때? 맞네. 기억 맞아요? 그치? 구해보자. 구해볼게요. 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L. 우리가 그치? 요 L이 그치?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치?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가 30cm예요. 그치? 30cm. 그 다음에 이게 3m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값을 바꿔줄게요. 단위를 통일하자. 0.3m라고 할게요. 되셨지? 자, 그러면 L 대 L 이렇게 돼 있었지. 그치? 자, 해볼게. 스몰 L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0.3이죠. 0.3은 라지는 얼마예요? 3m죠. 3m. 3m 대는 D는 얼마예요? 밑에 D가 지금 구멍의 지름이 1cm래요. 1cm니까 0.01cm가 되겠죠. 미터가 되겠죠. 네, 뭐 하면 돼요? 라지 D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해보면 D는 자 0.3분의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0.01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0.3분의 0.03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3분의 3분의 2 곱하니까 0.3cm가 되겠죠. D가 그러면 얼마예요? 결국 계산해보면 얘는 0.1이고 얘가 0.1이기 때문에 그치? 얼마예요? 0.1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0.1m가 얼마예요? 20이 아니라 10이 되겠네. 틀렸네. 그러니까 비례식대로 계산하면 돼요. 선생님 바로 계산하는 거라 틀린 거 있나요? 없죠. 그렇죠? 0.3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분의 0.3이 되겠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나와요? 0.1이 나올 겁니다. 자, D를 크게 하면 L은 작아진다. 여기서 보세요. 누가 D였어요? D가 자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 이 식에서 얘가 지금 D하고 스몰 L의 관계죠. 그죠? 스몰 L과 D의 관계죠. 그죠? 그러면 누가 커져요? D를 크게 하면 이게 작아져요? 아니지, 비례잖아. 얘도 커지게 되겠지. 그치? 이것 대 이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예요? 하나만 맞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몇 번이에요? 기억만 맞겠죠. 그죠? 얘도 틀렸고. 그래서 기억 맞겠지. 무슨 얘기 알겠죠? 그죠? 비례식에서 얘가 커지면 얘도 다 당연히 커져야겠죠.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비례식이니까. 자, 그래서 고쳐볼까요? 10이고요. 답은 기억만 맞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마지막 문제. 재밌죠? 여러분들 할만하지, 그치? 옛날 생각도 좀 새록새록 나오고, 그치? 아, 내가 라떼는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치? 뭐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애들 놀기만 하고 막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치? 그래요. 즐거웠던 추억도 많았지, 막 이러면서.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우리나라 전선 배치. 이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이 내용은 지구과학 1에서 아마 1학기 기말고사쯤에 배울 거야, 아마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자, 우리나라 전선 배치와 강수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전선이야? 한랭전선이죠. 오랜만에 본다.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갖고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온대저기압이라고 불러요. 온대저기압. 얘를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죠. 이라고 부르고 얘를 비가 나타나는 지역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좁은 지역에 뭐가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는 소나기가 왔었지. 그 다음에 여기 넓은 지역은 뭐가 나왔었어요? 여기는 이슬비 혹은 보슬비가 내렸었지. 그치? 그리고 저기압 중심도 지금 상승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맑고요. 여기는 어땠어요? 따뜻했다는 얘기. 빨간색 쓸까요? 따뜻. 그냥 웜이라 쓸게요. 핫이라 쓸게요. 핫, 쿨. 콜드라고 쓸까요? 춥다고? 콜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온난전선인 이유가 뭐예요? 얘가 지나면 콜드했다가 핫해져. 핫이 그냥 뜨겁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냥 따뜻해집니다. 알았죠? 그러다가 얘가 따뜻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 추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한랭전선이죠. 써줄게요. 얘 이름은 한랭전선. 얘 이름은요? 뭐예요? 온난전선. 이렇게 이름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였어요? 이름이 온대저기압이야. 이렇게 생겨먹으면 무조건 생략되어 있더라도 L이 있어요. 저기압 중심 부위고 무조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모두 같이 가는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A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여기 A 보세요. 오, 요 작은 부분 있지, 그치?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충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자, 보세요. A 부분이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치? 이거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어차피 지구 어려서 할 거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재밌게, 우리. 자, 여기에 이게 지면이 있었어요. 지면이. 그치? 지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운 공기 있지, 그치? 자, 더운 공기가 살고 있었어. 맞죠?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밀고 와? 찬 공기가 약 하고 있지, 그치? 찬 공기가 갑자기 패스트하게 밀고 와요. 아주 빠르게. 그럼 더운 공기 어떻게 돼? 으악 하고 갑자기 후 올라가겠지, 그치? 갑자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래 있던 거에 위로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겨요. 와, 구름 생기고, 이 길다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긴 구름 뭐가 생겨요? 충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정원형 구름이 생기죠. 네, 20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지금 층과 적이 지금 막 그지? 막 나와 지금 얘기가. 자, 뭐예요 지금? 정원형 구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우면 옆에서 뭐가 있어요? 찬 공기가 하나 있겠죠, 그죠? 찬 공기가 하나 있을 테고 얘보다 상대적으로 찬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를 밀면 여기는 갑자기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밀면 이 끝부분은 천천히 밀린단 말이야, 그렇지? 여긴 세게 밀리지만 그래서 얘가 이 경계면을 타고 슬슬 올라가요. 아, 가자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겨요. 마치 계단처럼 생겼죠? 계단 층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이제 비가 내리죠, 이렇게. 무슨 비? 구름이 얇으니까 이슬비, 보슬비가 내리고 얘를 3차원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주죠. 아, 그리자, 그치? 3차원 입체 그림 완성, 그죠? 자, 3차원 입체 그림 완성. 그랬을 때 실제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이 부분. 구름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와, 무슨 비? 요 부분 무슨 비? 소나기. 와, 여기 무슨 비? 뒷부분 다? 얘는 이슬비. 차가워. 뜨거워. 차가워. 날씨가. 그리고 요 선을 뭐라 그러냐면 전선이라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무슨 전선? 한랭전선. 왜? 내가 여기 있다가 얘는 이렇게 움직이거든. 나 여기 살아. 얘만 공기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덥다가 추워지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지나면 한랭해져. 그래서 한랭전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랭전선. 다른 색을 쓸까요? 얘 이름은 한랭전선. 얘는요, 또 선이 생기죠, 그쵸? 자, 동글뱅이 그려. 동글뱅이. 동그라미야. 이거 동글뱅이야. 직선, 이거 아니에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얘가 지나면 어떻게 돼? 따뜻해져. 춥다가 따뜻해져. 이거 뭐라 그래요? 온난전선. 조금 더 얘를 확장시키면, 더 이렇게 확장시키게 되면, 얘가 쭉 연결돼서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뭐, 여러분의 그 입체적인 생각을 넓혀봐. 이런 식으로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고2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똑같이 배워요, 이거랑.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대신 이제 여기다 뭐 배우냐면, 이제 열대 저기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고기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정도까지 같이 배우는데, 중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면 여러분이, 고2 지구과학 때 편하단 말이야. 한 시즌은 편해요, 되게. 내가 잘했던 부분이다, 막 이러면서. 오케이? 다시 올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B에서는요, 어때요? 층운형 구름이 맞구나. 여기는 정운형 구름이고요. 여기는 층운형 구름이 맞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할만하죠, 그죠?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걸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1, 고2, 고3 이제 다 고1은 통합과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고3은 이제 생명과학을 해요. 생명과학 1을.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해제 강의를 찍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1학년 과학이 제일 어려워. 왠지 알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개념을 있지, 그지? 고등학교 과정은 연결시키기 때문에, 야, 문학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고2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풀어봐, 그러면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 선택 과목만 잘하거든. 고2, 고3 되면.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 원래 이 내용들은요,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을 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굉장히 공평해, 애들이. 왜 공평하냐면 다 안 해. 다 안 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 뭐 했어요? 학원 다녀라, 과외하라 뭐 했어요? 영수밖에 안 해.
그죠? 국어도 좀 잘 안 하고 과학은 뭐 가뭄에 콩나물 하듯 조금 하고 그죠?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과학은요. 다 비슷해요. 실력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게 고등학교 올라서면서부터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통합과학을 거치면서 스택 과목을 거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극과 극이 돼버려요. 지금은 특히 중간이 없어요, 많이. 조금만 잘하면 이제 상위권, 1, 2, 3등급만에 속하는 거고 못하면 팍팍 떨어져요, 뒤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치 여러분들 내신 바쁜 거 알아요. 내신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 공부하는 거 바쁜 거 아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알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과학을 택할 거예요.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신경을 써서 준비하세요. 시험 준비. 알았죠? 6월 달에 있고요. 또 시험이 9월 달에 있고 아마 11월 달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전에 한 보름 정도는 국영수가 다 준비하세요. 사회까지도. 알았죠? 그게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럼 정말 했길 잘했고 정말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셨죠? 그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알았죠? 다 똑같고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작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요 통합과학 강의를 이제 통과 갭끝이라는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는 좀 길어요, 되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겉만 알고 그냥 외우고 끝나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원리를 설명해 줘요. 왜 그런지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괜찮이 이해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라는 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세하게 상세하게 모든 걸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의에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 통과 객끝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